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분석 영상 올리고자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업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배당률이 아주 좋고 당분간 이러한 배당률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가 차트 먼저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배당소득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배당소득세율이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20%대가 아니고 30%대로 정해지면서 조금 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은 4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현대그룹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적통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현대그룹이 현대그룹의 적통입니다. 그 역사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정주영 왕 회장이 있었고 후계자로 이 두 명을 선정을 합니다. 이남 정몽구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죠. 그리고 오남인 정몽헌 회장을 이 그룹의 공동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몽구 회장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조기 진압이 되고 정몽헌 단독 그룹 회장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자동차가 지금처럼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현대건설을 가져가야 이 찐 현대그룹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몽헌 회장이 현대그룹의 적통을 이으면서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하이닉스죠. 이런 기업들을 가져갔고, 이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를 가지고 계열 분리를 해서 나갔죠. 그 외에 현대중공업 그룹도 있고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꾸 요 회사이고, 이 찐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오늘 말씀드릴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지배 구조를 보면 아주 간소하게 돼 있죠. 현대네트워크, 현재는 현대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또 중간 지주로 있고 휘하에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 면면을 보시면 그렇게 경쟁력 있는 자회사는 아니에요. 현대아사는 익히 아시는 경협 관련주죠. 근데 수익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리조트 같은 거야. 애초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기업들은 아니고, 무벡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부였는데 이게 떨어져 나온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현대그룹은 현대 엘리베이터 원툴인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니까 당연하게도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 요거는 연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신규와 리모델링, 주차는 거의 없는 거고, 그리고 승강기 보수가 74%고 나머지 물류 자동화, 관광 숙박업, 요건 다 자회사죠. 자회사 매출들이 연결로 잡힌 건들입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심 지표들을 조금만 더 보면 성장성 먼저 보면 매출 성장률이 한 22년에는 8%, 23년에는 좀 잘 나와서 22%, 24년에는 11%.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수익성은 GPM 기준으로는 20%, OPM 8%, MPM 6%. 그러니까 한 8% 정도 남기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 시총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PS 기준으로는 1.4배 정도 되고 PER 기준으로는 13배 정도 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사업을 보면 일단 사업 부문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연결로 끌어오는 것들은 일단 빼고 엘리베이터가 대부분인데, 당연하게도 보시면 엘리베이터 요 찐 파란색이 신규 설치고 하늘색이 리모델링이고 회색이 유지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는 말 그대로 완전 신규 설치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는 정비나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비중을 보면 신규 설치가 대략 59%, 리모델링이 17%, 신규 설치가 약 59%, 리모델링이 17%, 유지보수가 22%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서비스 매출도 꽤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하게도 신규 설치는 사업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 가장 많이 들어갈 건데 이미 아파트는 지을 만큼 지었으니까요. 물론 뭐 재건축 수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신규로 막 때려 짓던 시절보다는 성장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모델링과 유지보수의 성장성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게 이쪽이 이익률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신규 설치 이익률은 한 8% 정도인데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은 20% 가까이 되죠. 뭐 그래서 전체 매출 성장성은 뭐 그냥이지만 그 안에 믹스 개선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좋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 교체 수요 보면 시장 점유율이 뭐 소폭 올라오고 있고 수주 가이던스도 급증한 상황이죠. 이런 아주 성숙기에 있는 기업이 이 매출 가이던스 36% 성장을 제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거죠. 유지보수도 비슷해요. 시장 점유율 올라오고 있고 수주 가이던스 좋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2019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15년이 경과된 승강기에 기존에는 한 번만 검사를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지나면 한 번. 근데 이제는 3년마다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일단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3차 정밀 검사. 21년 차부터죠. 15년째 한 번 하고 18년째 한 번 하고 21년 차에 하는 3차 정밀 검사부터는 7대 안전부품 적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들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품을 적용하려면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엘리베이터 전체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21년 차가 도래하는 승강기들은 전부 교체 수요 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회사 IR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리모델링과 유지보수 수익이 급증할 수 있는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년 차가 되는 약 15만 대의 회사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리모델링 시장 점유율 38%를 곱하면 5.7만 대가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단가 대략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이게 2조 8,500억이 됩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 2024년 기준으로 2.8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올해 예상되는 리모델링 매출만 근데 뭐 이게 다 올해 매출로 잡히진 않겠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도 리모델링 쪽 성장성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숫자로 이 대수로 감을 잡으면 요 교체 수요 대상이 5.7만 대잖아요. 이 회사가 1년에 판매하는 1년에 그러니까 신규 설치와 리모델링 하는 전체 대수가 24년 기준으로 18,00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량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뭐 유지보수에서도 비슷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노후 승강기가 쌓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유지보수 시장에서 이 회사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규 엘리베이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과점 시장이에요. 현대 엘리베이터, 뭐 오티스, 뭐 쉰들러, 뭐 티센크루프 뭐 요 정도인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에어컨 설치해주고 수리해주는 뭐 구멍가게들도 많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뭐 그렇게 800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였고 그에 따라서 이 회사의 점유율도 20%대였어요. 뭐 신규 설치의 점유율이 거의 40%인데 이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20% 초반대로 유지가 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안전과 서비스 문제로 행정 제재를 받는 중소업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 수요도 다시 이 대형사로 오고 있는 트렌드예요. 또 이런 또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승강기 기능 고도화입니다. 요즘에는 이 승강기 배치에 AI 적용되는 곳들 많죠. 특히 새로 지어지는 그런 기업의 사옥들 가보면 대부분 이 승강기 배치가 AI 기반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에어컨이나 이런 TV도 다 옮겨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세탁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도화가 돼서 다 디지털화가 되고 이 이삿짐 업체에서 직접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삼성에 연락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 엘리베이터 시장에서도 이 메이커들의 지배력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늘려갈 수 있는 국면이다. 근데 어쨌든 제품이 고도화가 된 거라는 건 결국 부품도 막 엄청 많아지고 뭐 복잡한 부품도 많아졌을 텐데 이제 그거를 중소업체들이 다 커버를 이제 못할 거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사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고배당 정책입니다. 사실 초고배당 정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주당 배당액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333원, 2019년 600원, 그리고 2023년 4,000원. 엄청나죠. 2024년 5,500원. 이게 시가 배당률로 뭐 10%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7%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이런 트렌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뭐 상향은 되면 좋겠지만 상향은 일단 차치하고 유지가 될 수가 있냐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뭐냐 요거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배당 정책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현대그룹의 회장인 현정은 회장이 어떤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배상금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을 현대네트워크, 현재 현대홀딩스가 대신 갚아주고 현정은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어쨌건 현대네트워크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자금을 어찌어찌 해서 HNQ로부터 조달을 했고, 뭔가 사모펀드. 네, 맞습니다. 이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고배당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네트워크는 사업회사가 아니고 지주회사예요. 그리고 유일한 계열사가 현대엘리베이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배당으로만 자금을 상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정은 회장의 패소부터 볼게요. 이게 2023년 3월에 있었던 거예요. 대법원에서 현정은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회장이랑 쉰들러라는 기업이랑 다퉜고 법정 다툼을 했고 그 결과 현정은 회장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보려면 한참 전으로 가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정몽원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등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정몽원 회장이 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기소를 받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투신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였던 현정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현 회장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였어요. 물론 당연히 매우 교양이 있고 뭐 훌륭한 집안의 이제 따님이셨겠지만 어쨌건 경영 경험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쨌건 취임을 하게 됐고 당연히 이 정씨 일가는 불편함을 느꼈죠. 왜냐하면 왕 회장님이 읽어놓은 이 정씨의 왕좌가 현 씨에 넘어가게 된 꼴이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인
KCC 그룹의 정상영 회장이 나서게 됩니다. 현대그룹에 대한 경영권 장악 시도를 하게 되죠. 지분을 사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그룹은 이 스위스의 쉰들러를 우군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 쉰들러는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회사예요. 우군으로 확보하게 되고, 사실 이 KCC에서 현대그룹의 대주주가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식 25% 매각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난이 진압이 된 거죠.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종료가 됐는데, 뜬금없이 이 쉰들러가 이 KCC가 매입했던 이 25%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2대 주주로 올라선 거죠. 이때부터 20년간 이 현정은 회장과 쉰들러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관계가 생긴 건 알겠고 애매한 관계가 된 건 알겠는데, 이 패소는 뭔 말이냐? 요거는 시동생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경영권 위협이 이 정상영 회장이었고,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회장이었어요. 현대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회사기도 했고, 이 순환 출자 고리의 핵심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현대상선 밑에 이런 계열사들이 있었거든요. 현대증권이랑 현대택배 이런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장악하면 현대그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경영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정은 체제의 현대그룹은 이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서 금융기업들과 TRS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금융기업들한테 야, 너네들 현대상선 주식을 좀 사줘. 그렇게 되면 금융기업들은 어떤 리스크를 갖게 되죠?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실을 받게 되죠. 자기들은 현대상선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은데 현정은 회장의 부탁만으로 샀다가 손실을 입으면 너무 안 좋은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정은 회장이 너네가 이거 사면 너네가 입는 손실은 다 우리가 메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TRS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이 글로벌 물동량이 급감하고 또 현대상선이 여러 가지 경영 착오를 저지르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서 4천억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이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너네가 이 회사 사업이랑 상관없는 단순히 너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 사실 매우 맞는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 7천억을 배상해라 라고 소송을 했고, 최종적으로 1700억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700억이라고 적혀 있지만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2000억대 후반 정도 배상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현정은 회장은 그만한 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배상금을 조달할 수가 있었냐? 현대네트워크가 일단 대신 갚게 돼요. 다시 위에 올라가서 보면 현정은 회장이 현대네트워크를 90%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도 현정은 회장의 장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가족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현대네트워크를 통해서 현대엘리베이터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 회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신 상환을 해주고 현정은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네트워크가 M캐피탈, 이 회사가 원래 효성캐피탈이었습니다. 이 M캐피탈에서 주담대를 일으켜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 주담대 조건은 연 이자율 12%, 아주 높죠. 단기 대출이에요. 이렇게 고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빌렸던 거는 이 담보 비율이 이 캐피탈사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빌렸어요. 그리고 4개월이니까 짧게 급전만 하고, 그 브릿지론 성격으로 급전만 하고 그 이후에 저리로 차환하면 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M캐피탈에서 2300억을 빌려서 갚고, 그리고
다시 이 H&Q 코리아로부터 3,100억을 조달해서 이 고리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저 3,100억도 저 현대네트워크, 그러니까 현대홀딩스가 일으킨 거죠? 네, 맞습니다. CB와 EB 그리고 RCPS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3,100억을 조달하게 되고, EB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으로 바꾸게 되고, CB와 전환 상환 우선주가 만약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현대홀딩스 컴퍼니,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네트워크죠, 지분 49%가 취득이 되는 그 정도의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홀딩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콜 옵션을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현재는 이게 100% 가족회사로 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지분을 50% 뺏겨버리면 이 집의 구조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콜옵션을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늦게 콜할수록 만기 보장 수익률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상환 일정을 보면 올해부터 본격화가 돼요. 그러니까 쿠폰 이자 같은 경우야 기존에도 있었죠. 연간 130억 원. 그런데 상환 전환 우선주의 콜 행사 기간이 올해 9월부터 도래하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1차 상환 기간이고, 이때 상환을 못한다면 2차에는 상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주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26년 3월, 즉 내년 3월까지는 콜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년 11월부터 12콜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자금이 크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종합하면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예상 배당 금액은 6,000원 수준으로 지금 DS증권에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액들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 배당금을 고려한 숫자이겠죠. 그래서 이 6,000원 기준으로 보면 8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7.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뭐 여기에는 제가 굳이 안 써놨지만, 최근에 이 회사에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일회성 이익도 다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에서 이 자산 효율화 차원에서 현재 그 개동 사옥이나 뭐 다른 데 있는 유휴 건물들을 매각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배당으로 나온다면 요 숫자들보다 더 높은 배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밸류에이션도 확인을 하면 사실 다 해외 기업들이라 1대1 비교가 조금 어렵지만, 어쨌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선행 PER로 11배,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쉰들러 같은 경우는 23배 정도입니다. 이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래도 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고평가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서 어떤 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배당률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배당 매력이 정말 높은 회사인데, 이 이슈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죠. 배당 소득세. 지금 정부에서 최고 세율 38% 수준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래도 여권에서도 최고 세율 25%로 하자는 목소리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득세를 하게 된다면 회사 주가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8월 20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수요일에 나왔던, 수요일에 이 여당 김현정 의원이 다시 한번 최고 세율 25%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요건 좀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쉰들러의 엑시드입니다. 쉰들러가 아까 25%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경영권 장악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그냥 차익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시가 나왔죠, 최근에. 보유 상황 보고서. 그러니까 지분을 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오버행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마무리 국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시가 되었던 거를 캡처했는데 이제 보유 비율이 이제 5%대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5% 미만이니까 이제 공시도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팔아대던 매도자가 이제 매도 물량이 종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 측면에서 좋은 이슈고, 또 반대로 이들이 이렇게 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틴 상황이죠. 이렇게요. 파는데 주가가 버텼다. 이것도 이 회사 주식의 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약간 테마성인데, 현대그룹의 계열사 중에 현대아산이 있죠. 현대아산은 이 경협 관련주죠. 대북 사업권이 있는 이 회사가 이 회사로 인해서 이 주가 모멘텀이 약하게나마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정부는 북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쯤은 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본업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배당 매력 너무 매력적이다. 플러스 이런 테마 같은 것도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테마, 그리고 이 대북 테마 또 있기 때문에 투자해봄직한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완전히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다 동감을 하고, 특히 저는 투자 입장에서는 이 배당 쪽을 더 주의 깊게 보고 투자를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게, 일단 지금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배당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은행주, 증권주 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배당률이 아마 한 5% 내외 이상인 게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정통적인 배당주, 증권 금융주들이 이제 5%대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도 올해 말에 배당률이 7%대로 예상이 된다. 거기다가 건물 같은 거 팔아가지고 일회성 이익이 생기면 그거는 또 플러스 알파의 배당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회사들 중에 대주주가 마지못해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많을 텐데, 이 회사는 대주주가 누구보다 더 배당을 지금 갈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진짜 배당 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터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배당주 투자 얘기가 엄청 증권가에 많이 돌 텐데, 그때도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진짜 좋은 주식인 것 같네요.